명예살인은 가족, 부족,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조직 내 구성원을 다른 사람이 살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의 원수를 살해하는 것도 명예살인의 일종이듯 꽤 광범위하긴 하지만 주로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의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간통을 저지른 여성, 혼전 성관계를 가진 여성 모두 그 대상이 되곤 하죠. 이러한 명예살인은 중동권 및 인도 등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이탈리아 남부를 비롯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명예살인이 있기는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안의 윤리를 어기거나 큰 해악을 끼쳤던 이를 처형했던 방법인 도모지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묶고 얼굴에 물먹은 종이를 겹겹이 발라 질식사시키는 처형법이었죠. 2000년 제네바 국제연합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명예살인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됐고, 이 뒤로 많은 단체를 중심으로 명예살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연간 많은 이들이 아직도 명예살인이라는 명목으로 희생되고는 합니다. 캐나다에 살던 자시 씨도 역시 그런 이들 중 한 명이었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메이플 리지에서 1975년 8월 4일에 태어난 자시. 삼촌인 바시샤가 소유한 블루베리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대가족의 일원이었던 그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어머니와 삼촌의 영향으로 인도의 규율을 따르며 자랐습니다. 특히 바시샤는 그녀에게 뿌리가 인도라는 것을 강조하며 인도의 여성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고, 자시 역시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기에 여성은 집안 어르신의 말씀을 따라야 하며 정해준 남성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에 어떠한 반감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1994년 12월에 여행 갔던 인도에서 싱이라는 남성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인도 펀자브에 방문했던 자신은 거기서 택시 운전사로 일하는 싱을 만나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것은 싱 역시 마찬가지였고 둘은 어느새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지만 자시가 캐나다로 곧 돌아가야 했기에 연락처를 교환하고 금방 헤어져야 했죠.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었습니다. 4년간 만나지 못했지만 편지를 보내며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됐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으니까요. 1999년에 자신은 가족들과 함께 인도로 다시 여행을 왔습니다. 그녀는 이 여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그 이유는 싱과 몰래 결혼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싱이 가져온 수면제를 이모에게 건넸고 이모는 저녁 음식에 수면제를 넣어 가족들을 재웠습니다. 이모는 그녀의 결혼을 응원했던 유일한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잠이 든 저녁 11시 무렵 싱은 담벼락을 넘어 자시와 만났고 둘은 그녀의 방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며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혼인신고까지 하며 정식으로 부부가 됐죠. 물론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고요. 꿈만 같은 며칠을 보내고 그녀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지만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여전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에게 미용 일을 하며 벌었던 돈도 조금씩 보냈던 자시. 하지만 비밀은 언젠가는 들키기 마련. 조카를 60세의 돈 많은 사업가에게 시집 보내려고 준비하던 삼촌 바시샤는 그녀가 이미 결혼했다는 것을 인도에 있는 친척에게 듣게 됩니다. 그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소리쳤지만 친척이 보내준 결혼 증명서류와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서로 그동안 주고받았던 편지를 보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시가 집안 어른이 정해준 혼처를 거부한 것을 뛰어넘어 가족들 몰래 이미 결혼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남편의 이름을 보고 더 분노했습니다. 싱의 이름은 스쿠윈더 싱 시두. 그는 자시의 어머니인 말킷 우르 시두와 같은 시두 일가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동성 동본 간의 혼인.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혼인은 가능하지만 인도는 전통적으로 같은 일가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킷과 삼촌 바시샤의 윽박지름에 자시가 결혼 사실을 인정하자 그들은 폭력을 가하며 이혼을 설득했죠. 그 시기 싱 역시 인도에 있는 바시샤의 친척들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둘이 이혼을 거부하자 바시샤는 자시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마치 본인이 포기하듯 싱을 캐나다로 오게 할 수 있는 서류라며 자시에게 서명하도록 했는데 사실 이 서류의 내용은 싱이 그녀를 성폭행했고 결혼을 강요했다는 공증 진술서였죠. 바시샤는 이 서류를 가지고 인도로 가 싱을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자신은 인도 영사관을 방문해 도움을 청했지만 집안일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와야 했죠.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은 그녀를 집에서 아예 나오지 못하게 했지만 그녀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을 나올 수 있었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 비행기표를 산 뒤 2000년 5월 13일에 인도로가 바시샤의 주장이 거짓이라 진술했습니다. 바시샤는 목표를 바꾸어 싱에게 너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으니 마음을 고쳐먹고 이혼하라 했지만 그 역시 그럴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자시와 싱은 화를 내는 바시샤를 뒤로하고 함께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00년 6월 8일 저녁, 스쿠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장한 남자들에게 습격을 당했던 자시와 싱. 구타를 당해 정신을 잃었던 싱이 깨어났을 때 이미 그의 곁에 자시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카운케의 한 수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죠. 인도 경찰의 조사 결과 그들을 공격했던 범인들은 자시의 어머니와 삼촌과 전화로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명예살인 당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 중 누구도 그녀의 시신을 인도하겠다고 나서는 이는 없었죠. 우선 청부를 받았던 이들은 곧 체포돼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살인을 청부했던 말킷과 바시샤. 하지만 그들이 캐나다에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브리시티 컬럼비아주의 법정 절차와 캐나다인 인도에 관한 절차 때문에 그들의 인도는 지연됐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절차가 복잡한 캐나다는 많은 도망자들이 찾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자시의 이야기를 다루자 캐나다 외무부와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범죄인 인도를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4년 뒤인 2004년 8월에 싱은 인도에서 성폭행 혐의로 수감됐다가 2008년에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를 범인이라고 지목했던 여성은 바시샤의 가족과 연고가 있던 것으로 밝혀졌죠. 이 때문에 말킷과 바시샤의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어떠한 것도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1년의 조사 끝에 캐나다 기마경찰대는 2012년 1월 6일에 말킷과 바시샤를 살인죄로 체포했습니다. 그들이 자시의 살인을 청부할 때 사용한 266건의 전화기록을 비롯해 여러 불리한 증거가 캐나다 법정에서 공개됐고 그동안 범죄인 인도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던 이들을 침묵시키며 송환에 관한 논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2019년 1월 24일에 말킷과 바시샤는 인도로 인도됐습니다. 그들이 인도의 재판대에 서기까지 1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에 증거들은 이미 오염되거나 사라진 상태. 거기에 재판부는 보석을 수락해 지금 그들은 밖에 나와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항소할 것이고 그리 되면 모든 결론이 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청구를 받고 자시를 살해했던 범인 중 한 명은 항소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고 2008년에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하기도 했지만 범죄 전력이 드러나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죠. 지금도 자시의 결혼을 반대, 이혼을 강요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살인 청탁에 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말킷과 바시샤. 딸, 조카의 행복보다 자신의 명예와 이득을 우선시했던 그들이 사회의 이득을 위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